어차피 엄마는 곧 죽을 거잖아. 아들의 충격적인 한마디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45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70세 은자.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세 평도 안 되는 고시원으로 쫓겨났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눈물 찢는 은자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자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폐륜 아들을 향한 통쾌한 역전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새벽 5시 70세 은자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몸은 정확한 시간을 알았죠. 45년째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었습니다. 빈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태훈이 결혼한 뒤로 줄곧 혼자였죠. 은자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45이 됐겠구나. 은자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게 벌써 45년 전이었죠. 25살에 임신했다가 유산했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비 내리는 골목을 혼자 걸어가던 그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야 태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1살의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이였죠. 의사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경고했지만 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미음을 먹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놓지 않을게. 그렇게 태어난 태호는 은자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절 때나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전화 한 통조차 뜸했습니다. 은자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접어들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자네 분식집.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킨 가게였습니다. 철제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 끓여둔 육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은자는 곧바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커다란 솥에는 사골 국물이 가득했죠. 오늘도 시작이구나.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은자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이 가게를 처음 열던 날 남편과 함께 전세금을 털어 마련했던 작은 공간이었죠. 손님이 하루에 몇 명도 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에는 멸치 육수를 진하게 끓여 문 앞까지 향이 퍼지게 했어요. 은자에겐 원칙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 돈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국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었죠. 공사장 인부들, 시장 상인들, 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겨울날이었죠. 은자가 45살 때였습니다. 바람에 밀리듯 문을 열고 들어온 20살 청년. 손에는 거친 포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작업복은 먼지투성이었어요. 아줌마 저 지갑을 잃어버려서. 머뭇거리는 청년을 보자 은자는 아무 말 없이 따끈한 칼국수를 내왔습니다. 김치도 넉넉히 덜어주었죠. 청년은 눈물을 참으며 국수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국물 더 줄까? 그 청년이 바로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은 주말마다 가게를 찾았어요. 늘 가장 싼 메뉴만 시켰지만 먹고 난 뒤에는 설거지를 돕거나 바닥을 쓸어주곤 했죠. 은자는 태준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첫째가 살아있었다면 딱 저 나이였을 텐데. 태온보다 겨우 6살 많은 청년이었지만
은자에게는 잃어버린 첫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 같았어요. 아줌마, 저 취직했어요. 어느 날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은자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떡볶이를 서비스로 내왔었죠.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시간이 흘러 태준은 점점 성공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지금은 중견기업을 이끌고 있다고 들었어요. 바빠져서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들러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은자는 국물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온이는 요즘 통 연락이 없는데 태준이라도 가끔 찾아와 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피는 못 속여도 정은 속일 수 없다고 누가 진짜 아들 같은지 세월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6시가 되자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었죠. 은자도 떡볶이를 준비하고 김밥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순대도 찜통에 올렸어요. 은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맞은편 과일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요. 손님들 아침 먹여야죠. 은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쑤셨죠. 하지만 이 가게는 은자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위로를 건넸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칼국수를 먹으러 오는 택시 기사였죠. 아줌마, 칼국수 하나요. 네, 금방 나와요. 은자는 면을 삶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재개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시장 일대가 곧 헐린다는 이야기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온이었어요. 오랜만에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 태온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은자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온아. 잘 지내지? 넌 어떻고? 엄마, 이번 주말에 슬아랑 같이 갈게. 할 얘기가 있어서. 태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은자는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 오렴.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온이 갑자기 찾아온다니. 그것도 며느리와 함께.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은자는 칼국수를 손님 앞에 내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재개발 이야기며 태온의 갑작스런 전화며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게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남긴 메모도 보였죠. 여기 떡볶이는 엄마 맛이에요. 사장님 덕분에 힘냈어요. 은자는 그 글귀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게만은 지켜야 한다고. 이곳은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기억이 담긴 곳이니까요. 하지만 은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태온과 슬아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김밥을 사가고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었어요. 은자는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잠시 한가해지자 은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힘든 게 사실이었죠.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가 없으면 은자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주말 오후 2시, 은자는 아들 부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찾아온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거라 반가웠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훈과 슬아가 서 있었어요. 태훈은 39, 슬아는 37. 둘 다 번듯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 왔니? 어서 들어와. 은자가 반갑게 맞이하자 슬아가 특유의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거실에 둘러앉아 태훈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어요. 엄마, 건강은 어때? 요즘도 매일 새벽에 가게 나가? 태훈의 말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직 할만해. 슬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70이신데 좀 쉬셔야죠. 혹시 큰 병이라도 오시면 어떡해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내 몸은 잘 알아. 태훈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재개발 이야기 들었어? 시장 일대가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대. 은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개발? 소문은 돌았는데 정말 확정된 거야? 슬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어요. 네, 어머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대요. 보상금도 나올 거고요. 태훈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은 서류가 복잡해. 잘못하면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 은자는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한자와 법률 용어들로 빼곡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죠. 이게 다 뭐니? 엄마는 모르겠는데. 슬아가 은자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요즘 재개발 사기도 많잖아요. 가족이 아니면 누굴 믿겠어요. 태훈이 볼펜을 꺼내 은자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위임장이야. 엄마 대신 우리가 서류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건물 전체랑 분식집, 재개발 관련 서류들 말이야. 은자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꼭 이렇게 해야 하니? 내가 직접 하면 안 되나? 태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런 거 혼자 하다가 실수하면 큰일 나.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일이야. 슬아가 다정한 목소리로 보탰어요. 어머님, 저희를 못 믿으세요? 효도하려고 하는 건데. 은자는 아들 부부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자식이 나쁜 마음 먹을 리 없지. 복잡한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맞겠지. 그래, 너희를 믿어야지. 은자가 도장을 찍으려 하자 슬아가 재빨리 다른 서류들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같이 하셔야 해요. 재산세 관련 서류예요. 은자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줄줄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훈과 슬아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지만 은자는 보지 못했어요. 서류를 다 챙긴 태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만 갈게. 회사에 일이 있어서. 은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다음에 먹을게. 바빠서. 아들 부부가 나간 뒤 은자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한편 집을 내려가던 태훈과 슬아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완벽해. 이제 다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슬아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수십억은 될 거야. 시장 한복판이고 건물도 크니까. 태훈이 차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살 수 있겠네. 드디어. 슬아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니까 작은 곳에서 사셔도 충분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지. 두 사람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주 뒤에 건물 전체 리모델링 핑계로 나가시라고 하자. 가게도 같이 공사한다고 하면 돼.
고시원 알아봐 둘게. 한 달이면 충분하겠지? 태훈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분식집도 그때 정리하고 어차피 재개발되면 없어질 거니까. 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실 텐데 이미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 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그들은 은자가 서명한 서류들이 단순한 위임장이 아니라는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재산 처분과 명예 이전까지 가능한 포괄적인 내용이었죠. 다음 날 은자는 평소처럼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제 찍은 도장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은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김밥 더 줄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지자 은자는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아줌마, 저 태준이에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찾아뵐게요. 그래, 언제든 와. 보고 싶구나. 태준과의 통화가 끝나자 은자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태준이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훈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집 리모델링 날짜 잡았어. 2주 후부터 시작이야. 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너무 갑작스러운데. 미리 얘기했잖아. 재개발 전에 집값 올려놓으려면 필요해. 은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난 어디서 지내야 하니? 고시원 예약해뒀어. 깨끗한 곳이야. 한 달만 참아. 전화를 끊고 나자 은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자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태훈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거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은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생필품만 챙겼어요. 한 달이면 돌아올 테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한편 태훈과 슬아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건물까지 있으면 재개발 보상금이 수십억은 나올 겁니다. 시장 중심가 상가 건물이니까요. 슬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어머니가 눈치채시기 전에.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태훈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1층 분식집은 곧 정리할 겁니다. 비워지면 바로 임대 내놓을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전혀 모른 채로요. 이틀 후 은자는 태훈에게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리모델링 시작이야. 오늘 저녁까지 나가야 해. 은자는 당황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너무 급한데. 미안해, 엄마. 업체 일정이 그렇게 됐어. 고시원 주소 문자로 보낼게. 은자는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짐을 마저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모든 게 들어갔어요. 70년 인생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로 줄어든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고시원 방은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은자는 작은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참으면 돼. 은자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일어났습니다. 고시원으로 온 지 사흘째. 아직도 이 좁은 방이 낯설었어요. 오늘도 분식집에 가봐야 했습니다. 리모델링 중이라도 가게 상태는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건물 앞에 도착한 은자는 2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 입구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당황한 은자는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집에 못 들어가게 왜 자물쇠를 채운 거야? 엄마, 리모델링 중이라 위험해서 그래. 며칠만 더 기다려. 태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도 내 집인데. 엄마, 나중에 얘기해. 지금 바빠.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은자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1층 분식집을 들여다봤어요. 셔터 틈 사이로 안을 보니 주방 기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죠.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고시원 생활 닷새째 아침, 은자는 평소처럼 건물로 향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임대문이 커다란 현수막이 분식집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급히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우리 가게에 왜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니? 태훈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미 말했잖아. 재개발 때문에 가게 정리해야 한다고. 정리가 아니라 리모델링 한다면서. 리모델링은 집 얘기고 가게는 이제 끝이야. 엄마도 이제 쉬어야 할 나이잖아. 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가게를 내 맘대로 없앤다고? 엄마가 서명한 서류로 다 처리한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자는 멍하니 임대 현수막을 바라봤어요. 45년 동안 매일 문을 열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자 씨, 괜찮아요? 옆 과일 가게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아들이 와서 가게 앞물건 다 빼갔어요. 트럭 불러서 한 번에 싹. 은자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빈 가게 내부가 보였어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주방 기구들, 벽에 붙어있던 손님들의 메모, 사진들, 모든 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은자는 다시 태훈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나는 일하고 싶어. 태훈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처리됐어. 엄마가 서명한 서류로 합법적으로 한 거야. 다음 날 은자는 건물을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번엔 2층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은자가 물으니 젊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리모델링 업체예요. 건물 전체 공사 준비 중입니다. 누가 의뢰했는데요? 건물주 아드님이라고 하시던데요. 김태훈 씨요. 은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훈이 벌써 자기를 건물주라고 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주민센터로 향한 은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어르신, 이 건물 명의가 최근에 변경됐네요. 김태훈 씨로요. 직원의 말에 은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명의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증여 형태로요. 은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태훈과 슬아가 찾아왔던 그날, 내가 도장 찍은 서류가 증여 서류였다니. 이럴 수가. 비틀거리며 주민센터를 나온 은자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이라도 확인해야 했어요. 어르신, 이 계좌는 며칠 전에 해지됐는데요. 해지요? 제가 한 적이 없는데. 공동명의자인 김태훈 씨가 처리하셨네요. 은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장까지. 아들이 모든 걸 빼앗아간 거였어요. 잔액은 어떻게 됐나요? 다른 계좌로 이체 후 해지됐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물어볼 힘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은행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웃고 있는데 은자만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돌아온 은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슬아였어요. 어머님, 고시원 생활은 어떠세요? 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슬아야, 너희가 정말 이럴 수 있니? 어머님, 저희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다 어머님을 위한 건데. 슬아의 목소리는 뻔뻔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내 돈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란 말이야. 어머님이 서명하신 서류에 따라 처리한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슬아의 차가운 말에 은자는 절망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울부짖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은자는 아는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자 씨,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가게를 정리하다니. 아들이 다 빼앗아 갔어. 상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훈이가? 그 착한 아들이? 겉만 착한 척 했던 거야. 속은 완전히 달랐어. 은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이 이런 인간이었다니. 그날 밤 은자는 고시원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했던 은자가 이제는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인가. 은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어요. 70년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태준이 생각났습니다. 태준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은자는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자는 다시 한번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보고 싶었어요. 태훈아, 엄마야. 한 번만 만나자. 엄마 바빠서 시간 없어.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엄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태훈의 차가운 거절에 은자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습니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엄마 감정적으로 굴지 마.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자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세상에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시원의 작은 창밖을 바라보며 은자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무엇보다 컸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은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주는 회사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은자네 분식집을 찾아갔어요. 45살이 된 지금도 가끔씩 은자의 칼국수가 그리웠습니다. 오늘은 꼭 아줌마한테 안부도 여쭤보고. 태주는 시장 골목으로 접어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분식집 앞에 도착한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임대문이 빨간 글씨로 쓰인 현수막이 셔터에 걸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몇 달 전만 해도 성업 중이었는데 이게 무슨. 태주는 셔터를 두드려 봤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주방 기구도
테이블도 의자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자 아줌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태주는 급히 옆 과일 가게로 들어갔어요. 저기, 은자 아줌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과일 가게 사장은 태준을 알아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태준 씨. 며칠 전에 아들 부부가 와서 가게 정리해 버렸어요. 아들 부부가요? 태준은 놀랐습니다. 태훈이가 어머니 가게를 정리했다고? 네, 재개발 때문이라면서 트럭 불러서 다 치워갔어요. 은자 씨는 그날 아침에 와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위로해드렸는데 과일 가게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오시네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평생 그 가게에서 사셨는데 태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봐야겠어요. 태주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은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었지만 은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태준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줌마, 저 태준이에요. 가게에 왔는데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연락 주세요. 답이 없자 태준은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은자네 집이 분식집이 2층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입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공사 중 출입 금지.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은자 아줌마는 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그때 리모델링 업체 직원이 나타났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사시던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며칠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못 들어가게 했어요. 건물주 아드님 짓이라서. 할머니가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태주는 확신했습니다. 태훈이 어머니를 내쫓고 건물을 차지한 거였어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시나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태주는 말없이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오래전 자신을 살려줬던 은자가 이런 처지가 됐다니. 어떻게 자식이.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살 때 굶주리던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던 은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괜찮아. 천천히 먹어. 그날의 은자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 쩔쩔매던 자신에게 아무 조건 없이 칼국수를 내어주던 그 따뜻한 손길. 태주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취직하고 승진하고 회사를 차릴 때마다 은자를 찾아와 인사를 드렸죠. 은자는 늘 우리 태준이 잘 됐네 하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 은자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니. 태주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반드시 찾아야 해. 태주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은자를 아는 상인들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은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지. 세탁소 아주머니가 중요한 단서를 줬습니다. 아, 맞다. 은자 씨가 고시원 쪽으로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고시원이요? 태주는 놀랐습니다. 70살 노인이 고시원에? 네, 아들이 잠깐만 다른 데서 지내라고 했다면서. 역 근처였던 것 같은데. 태주는 즉시 태훈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은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아들의 직장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중견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태훈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김태훈 과장님 계신가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후 태훈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태준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누구시죠? 저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분식집 단골이었어요. 태훈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이 되는데. 태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고시원에 계신다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라도. 태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어머니는 잘 계십니다. 태훈은 돌아서려 했지만 태준이 붙잡았습니다. 70 노인을 고시원에 보내놓고 잘 계신다고요? 당신이 정말 아들입니까? 내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경고하는데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태훈은 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확신했습니다. 은자가 정말로 고시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야 해. 태준은 역 주변 고시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품을 팔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네 번째 고시원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70대신 할머니요? 아, 혹시 김은자 씨 말씀이신가요? 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디 계세요? 아, 여기는 아니고 옆 건물 고시원으로 가셨어요. 우리 쪽은 방이 없어서. 다섯 번째 고시원. 드디어 찾았습니다. 김은자 할머니요? 3층 사무실에 계세요. 근데 요즘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태준은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3층 사무실. 문 앞에 서자 긴장이 됐어요.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아줌마 계세요? 저 태준이에요. 한참 후에야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수척해진 은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은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도 코끝이 찡했어요. 아줌마,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은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꼴 보이기 싫어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은자는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침대 하나와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남을 먹이며 살았던 은자가 이런 곳에서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니. 아줌마, 대체 무슨 일이?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자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 내가 어리석어서야. 아들을 너무 믿었어. 은자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은 은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줌마,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고시원의 좁은 방 안, 태준은 은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마저 초라해 보였어요. 아줌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은자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훈이가, 내 아들이 날 속였어. 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서류라며 도장을 받아간 것, 리모델링이라며 집에서 내보낸 것, 가게를 하루아침에 비운 것까지. 내가 찍은 도장이 증여 서류였대. 건물도 통장도 다 태훈이 명의로 넘어갔어.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나쁜 놈.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끝난 일인데. 끝나지 않았어요, 아줌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고소해야 합니다. 은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변호사비도 없는데.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준아, 내가 왜 이런 일까지. 나는 남이잖아. 남이 아니에요. 아줌마는 제 은인이시고 제게는 어머니나 다름없어요.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은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먼저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아줌마가 가지고 계신 서류 있으세요? 은자는 작은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통장 잔액 증명서랑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태주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가봅시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은자를 데리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노인 대상 재산 편취 사건이네요.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정말요? 은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특히 고령자를 속여서 서명을 받은 경우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증거만 더 모으면 됩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목격자,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그리고 은자 씨가 정신적으로 정상이었다는 의료 기록도 필요합니다. 은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목격자라. 누가 증언해 주겠어?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다 만나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과일가게 사장을 시작으로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은자 아줌마 사건으로 증언 좀 부탁드립니다. 과일가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은자 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데 그 아들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정육점 사장도 동의했습니다. 4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하신 분을 그렇게 내쫓다니. 증언하겠습니다. 세탁소, 떡집, 반찬가게.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은자를 위해 증언하겠다고 나섰어요. 태주는 은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줌마 15명이나 증언하겠대요. 정말? 다들 날 도와준다고? 은자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태온 씨 쪽 증거를 찾아야 해요. 혹시 태온 씨가 보낸 문자나 통화 녹음 있으세요? 은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는 있어. 리모델링 한다고 보낸 거랑 가게 정리한다고 통보한 거. 태주는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 내용들이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충분한 증거예요. 아줌마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걸 보여주니까. 며칠 동안 태주는 증거 수집에 전념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고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구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줌마, 이것 보세요. 증여계약서 날짜가 이상해요. 태준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날짜가 3월 15일인데 아줌마가 도장 찍은 건 3월 2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분명 20일이었어. 그날 비가 왔거든. 태준은 확신했습니다. 날짜를 조작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은자도 분노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날짜까지 속였어? 태주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문서 위조의 사기죄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은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아줌마가 평생 일군 걸 그냥 빼앗길 순 없어요. 태주는 은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고시원 방에서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태준이 있어서 든든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정이 피보다 더 진한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은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은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태훈이가 체포되는 건가요? 일단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도 가능해요. 은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아들인데.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태준이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아줌마가 정당하게 되찾는 거예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 한다고. 며칠 후 태훈에게 경찰 출석 통보가 갔습니다. 태훈은 당황해서 은자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은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야. 엄마가 미쳤어? 자식을 고소해? 너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자식은 부모를 속이지 않아. 전화를 끄는 은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줌마. 이제 시작입니다. 은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70년 인생,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태준아, 정말 고마워. 아직 고마워하기는 일러요. 다 되찾고 나서 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게 아닐까? 재개발 보상금 지급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태주는 매일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준비했습니다. 은자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으니까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은자는 전과 달랐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졌고 흐릿했던 눈빛에 생기가 돌았어요. 태준아, 이제 정말 싸워볼 만한 거지? 당연하죠. 아줌마가 100% 이길 겁니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베풀기만 했던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싸울 때가 온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가 상담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몰라. 태훈이가 다 처리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장 중심가에 건물까지 있으면 최소 30억은 넘을 거예요. 어쩌면 5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은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50억이라니. 그렇게나 많이? 네. 그래서 아들이 이런 짓을 한 거죠. 욕심이 눈을 멀게 한 겁니다. 태준이 분노했습니다. 50억 때문에 어머니를 고시원에 버렸다는 거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태훈 씨가 이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네요. 뭐라고? 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10억을 대출받았어요. 아마 재개발 보상금으로 갚으려고 한 것 같은데. 태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친놈. 어머니 재산으로 빚까지 만들었네. 은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 이제 확실히 결심했어. 끝까지 가는 거야. 한 푼도 그놈들한테 안 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합시다. 혹시 통화 녹음 같은 거 있으세요? 은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기계를 잘 몰라서. 태준이 은자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줌마, 통화 자동 녹음이 켜져 있네요. 언제 설정하신 거예요?
아, 작년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경찰에서 설정하라고 해서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태온 씨와 통화한 것도 다 녹음되어 있겠네요. 변호사가 흥분했습니다. 어서 확인해 보세요. 태준이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녹음을 발견했어요. 태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내용은 몰라도 돼. 다 엄마를 위한 거니까.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아이, 답답해. 그냥 믿고 찍으라니까. 시간 없어. 은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녹음되어 있었어? 태준이 더 찾아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녹음이 있었어요. 은자가 고시원에서 태온에게 항해 전화를 했을 때였습니다. 태온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서명한 거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나는 재개발 서류인 줄 알았어. 엄마가 제대로 안 읽은 거지. 증여 계약서라고 써 있었는데. 은자의 다음 말에 태온이 발끈했습니다. 넌 정말 내 아들 맞니? 아, 진짜. 그래, 내가 다 가져간다고. 어차피 엄마는 곧 죽을 나이잖아. 젊은 우리가 써야지. 그 순간 태온이 자기 실수를 깨달았는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법적으로 문제 없어. 전화가 끊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이건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은자는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죽을 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태준이 은자를 위로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저놈들을 완전히 끝장낼 겁니다. 다음 날부터 은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 태준이 마련한 작은 원룸으로 옮겼어요. 태준아, 내가 너무 많이 써. 이것까지 은혜 갚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세요. 은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룸에 자리를 잡은 은자는 서류 정리를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모아둔 장부, 통장, 세금 납부 증명서까지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이것 봐. 매달 꼬박꼬박 세금 낸 기록이야.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어. 태준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이런 성실함을 어떻게 배신할 수가. 며칠 후 태온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뻔뻔하게 부인했어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찰이 추궁했습니다. 본인 목소리 맞죠? 어차피 곧 죽을 나이라고 하셨는데 태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순간 화가 나서 스라도 경찰서에 불려왔습니다. 태온이 자백한 걸 듣고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오빠가 미쳤구나. 녹음이 있는데 왜? 은자는 시장에도 들렀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반갑게 맞았어요. 은자 씨, 이길 수 있대요? 우리가 다 증언할게요. 과일가게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 꼭 혼내주세요. 녹음도 있다면서요? 정육점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탄원서도 써드릴게요. 시장 상인 전체가 서명할 겁니다. 은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정으로 맺어진 거였어요.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질 가능성은 없어요. 녹음이 너무 확실한 증거거든요. 은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내 건물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그리고 태온 씨는 형사처벌도 받을 겁니다. 은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죽을 나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흔들리지 마세요. 저놈들이 먼저 아줌마를 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 은자는 태준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었어요. 태준아, 내가 다시 가게를 연다면 매일 와서 밥 먹어. 당연하죠. 아줌마 칼국수 없으면 못 살아요. 은자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재개발 보상금 지급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호는 다급해졌습니다. 대출금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은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고소 취하해. 그럼 절반 줄게. 절반? 원래 다 내 거야. 엄마, 내가 감옥 가는 꼴 보고 싶어?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죽을 나이라고 했잖아.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실수로. 실수? 내 본심이지. 이제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끄는 은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태준이 은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내 인생을 되찾을 때까지. 재개발 보상금 지급일. 구청 대회의실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십억의 돈이 오가는 날이었으니까요. 태용과 슬아는 일찍부터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초조했어요. 가처분 신청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지만 오늘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빠, 변호사가 뭐래? 걱정 마. 어차피 명의는 내 이름이야. 서류도 완벽하고. 태호는 자신만만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출금 만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오전 10시 은자가 나타났습니다. 태준과 변호사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이 함께였어요. 태호는 은자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은자는 대답 없이 태혼을 지나쳤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걸음이었어요. 구청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태훈 씨 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소유권 분쟁이 있어 보상금 지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태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당한 소유자입니다. 그때 은자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김태훈 씨의 소유권 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고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째, 증여 계약서의 날짜 조작입니다. 실제 서명일과 계약서, 날짜가 다릅니다. 증거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날짜가 조작된 흔적이 명백했어요. 둘째, 고령자를 속여 서명을 받은 사기 행위입니다. 이번엔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내용은 몰라도 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다음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 가져간다고. 어차피 엄마는 곧 죽을 나이잖아. 젊은 우리가 써야지. 충격적인 내용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저럴 수가. 슬아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은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빼앗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은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평생 일군 제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시장 상인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과일가게 사장이 외쳤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은자 씨는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정육점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태훈이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우리가 다 봤어요. 구청 담당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제시된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상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태훈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요.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김태훈 씨, 김슬아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태훈은 은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제발. 은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경찰차가 떠난 후 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예요. 태준이 은자를 부축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아들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재판에서 완전히 이기면 모든 게 원상복구될 거예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자는 태준과 함께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아직도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곧 이 현수막도 떼어낼 수 있겠지? 당연하죠. 아줌마가 다시 주인이 될 거예요. 은자는 셔터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철제가 손끝에 닿았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국수 끓이고 김밥 말고.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손님 예약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갇힌 태호는 면회 온 동료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돈 좀 빌려줘. 대출금만 막으면. 하지만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훈아, 이미 끝났어. 회사에서도 해고 통보 왔더라. 태훈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슬아는 접견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우리 애는 어떡해. 슬아의 친정엄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더니. 며칠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가득 찼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왔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존속에 대한 배신이자 중대한 범죄입니다. 태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위한 마음에서. 하지만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죽을 나이라고 했던데 그게 어머니를 위한 마음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아들을 고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기자들이 은자를 둘러쌌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은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인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존중받아야 해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태준이 은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줌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저 내 것을 찾는 것뿐이야. 차는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은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곧 다시 돌아올 자신의 터전을. 두 번째 공판일. 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70 노모를 속인 패륜 아들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거든요. 태호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훤하게 들어갔습니다. 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고 한때 자랑하던 명품 대신 수의를 입고 있었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김태훈에게 징역 3년, 피고인 김슬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태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 하지만 은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슬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5억이라니. 어떻게? 법정을 나오는 은자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들이 감옥에 가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죠. 하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에는 감사합니다. 은자의 담담한 대답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며칠 후 은자는 다시 자신의 건물 주인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다시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걸 확인하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되찾았구나. 태준이 축하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진짜 끝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태호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대출금은 이미 집과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처리됐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면회 온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50억이 뭐라고. 태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슬아는 여자 교도소에서 매일 울며 지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연을 끊었고 친구들도 모두 떠났어요. 시어머니 재산이 뭐라고. 내가 미쳤었나 봐. 교도관이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다들 잡히고 나서야 후회하더라. 은자는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리모델링이었어요. 1층 분식집을 새로 꾸미고 2층 집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도와줬습니다. 은자 씨, 우리가 페인트 칠 도와드릴게요. 주방 기구는 우리가 구해올게요. 은자는 감동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었어요. 한 달 후 분식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은잔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새롭게 걸렸어요. 개업 첫날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화환이 줄지어 놓였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은자 씨, 축하해요.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은자는 바쁘게 움직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인생이었으니까요. 태주는 약속대로 첫 손님이 되었습니다. 아줌마, 칼국수 하나요. 그래, 특별히 면 많이 넣어줄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만석이었습니다. 은자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맛이야. 은자씨 떡볶이. 손님들의 칭찬에 은자는 뿌듯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슬아의 여동생이었어요.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은자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여동생은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해요. 언니가 미쳤었어요. 은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내가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여동생을 일으켜 세운 은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슬아한테 전해. 반성하고 새 사람 되라고.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야.
여동생은 울며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은 은자는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이 아늑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태준이 보낸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라는 카드와 함께 은자는 화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태준이 있고 시장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저 태훈이에요. 은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태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알아요. 용서 안 하셔도 돼요. 그저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자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자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않겠어요. 네. 왜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나중에 나와서 다시 시작할 돈은 있어야지. 변호사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은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류 다 준비됐대요. 그래. 얼마나 나온대? 45억이요. 대박이죠? 은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지. 태준아, 나한테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줌마가 평생 일한 대가예요. 은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태준아, 나 결정했어. 뭐요? 이 돈으로 무료 급식소를 만들 거야.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곳. 태준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줌마다워요. 은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너한테 줄 거야. 은혜 갚는 거지. 아줌마, 전 괜찮아요. 거절하지 마. 내 마음이니까.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교도소에 태호는 면회 온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위자료 포기하셨대. 뭐라고? 태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생각해주는 어머니.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나가면 정말 새 사람 될 거야. 태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반성을 했습니다. 은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픔은 있었지만 그것도 인생의 일부였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섰다는 것.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자는 시장 근처 더 큰 건물을 매입했어요. 1층에는 분식집, 2층에는 무료 급식소, 3층에는 은자의 새 보금자리가 들어섰습니다. 은자네 국수집 개업식 날이었습니다. 예전보다 2배는 큰 가게였어요. 태준이 꽃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아줌마, 축하해요. 완전 대박이에요. 은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국수집이야. 분식도 하지만 주 메뉴는 국수로 바꿨어. 가게 안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정감 있는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벽에는 옛날 분식집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추억은 간직해야지. 은자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무료 급식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은자의 밥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첫 손님은 공원에서 노숙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정말 공짜예요? 그럼요. 편하게 드세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받은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자도 코끝이 찡했어요. 25년 전 태준에게 국수를 내어주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거노인, 실직자,
가출 청소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자원봉사자들도 많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돌아가며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은자 씨, 오늘은 제가 배식할게요. 과일가게 사장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정육점 사장은 고기를 기부했어요. 국수에 고기 넣으면 더 맛있잖아요. 은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저, 여기서 밥 먹을 수 있나요? 그럼요. 어서 와요. 여자는 머뭇거리다가 들어왔습니다. 배가 불룩했어요.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이니? 7개월이에요. 은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듬뿍 줬어요. 잘 먹어야 해. 아기 위해서라도. 여자는 울먹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 여자는 매일 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미혼모가 되어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은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은자는 급식소 한편에 작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수진 같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태준이 감탄했습니다. 아줌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급식소가 아니라 복지센터네요. 은자는 웃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뿐이야.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방송국인데요. 은자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은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할머니의 선행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태준이 설득했습니다. 아줌마 해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은자는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후원금과 물품이 쏟아졌어요. 은자 할머니 정말 천사예요. 저도 돕고 싶어요. 은자는 당황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편 교도소의 태호는 텔레비전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은자가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 태호는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그런 어머니를 배신했으니까. 나가면 꼭 찾아가서 사죄할 거야. 태호는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은자는 특별 행사를 준비했어요. 급식소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이 들어요. 자원봉사자가 걱정했지만 은자는 웃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의미 있게 쓰면 되지. 크리스마스 당일 급식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캐럴이 흐르고 트리가 반짝였어요.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어른들도 오랜만에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이렇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에요. 은자는 뿌듯했습니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할머니, 제 아기예요. 이름은 은별이에요. 은별? 할머니 은자에서 따왔어요.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은자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구나. 정말 예뻐. 아기를 안아본 은자는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낳은 손주 같았습니다. 태준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줌마가 진짜 할머니 됐네요. 은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할머니야. 진짜 할머니. 새해가 밝았습니다. 은자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국수집은 맛집으로 소문났고 급식소는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시청에서 표창장도 나왔습니다.
은자 할머니의 선행에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직접 찾아와 상을 전달했어요. 은자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저 밥 좀 나눈 것뿐인데.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은자가 나눈 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어느 봄날 은자는 급식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수진이 은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은자가 은별이를 안아 올리자 아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은자의 얼굴을 만지며 베넷짓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은별이 할머니 알아보네. 은자와 눈이 마주치자 은별이는 빙긋 웃었습니다. 아직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은자를 보면 특히 더 잘 웃는 것 같았어요. 이 아기는 할머니 볼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태준도 퇴근 후 들렀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태준이도 수고했어.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은자는 생각했습니다.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이 더 많다고. 태호는 감옥에 있지만 태준이 있고 수진이 있고 은별이가 있으니까. 이게 행복이구나. 은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70년 인생,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2년 후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자는 70이 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쳤어요. 아침 일찍 국수집에 도착한 은자는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줌마, 준비됐어요? 태준이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은자가 설립한 은자재단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재단이라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은자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아줌마가 하신 일들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재개발 보상금 중 30억을 출자해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운영은 물론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어요. 출범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 구청장, 그리고 은자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은자 할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2년 전 급식소에서 밥을 먹던 실직자였는데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도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여기저기서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은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서 제가 더 기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은자는 깜짝 놀랐어요. 태온이었습니다. 엄마. 1년 만에 가석방으로 나온 태온.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진짜 반성이 보였습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은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태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태호는 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은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일어나. 모자의 화해를 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은자는 태온과 따로 만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성실하게 살 거예요. 엄마한테 진짜 아들 역할 하고 싶어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증명해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태호는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성실하게 일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은자 씨 아들이래.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 하지만 태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비난도 달게 받았어요. 그게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으니까. 슬아도 출소 후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은자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은별이는 이제 2살이 넘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이제는 확실하게 은자를 부르며 뛰어왔습니다. 우리 은별이 왔구나. 은자가 안아 올리자 은별이는 볼에 뽀뽀를 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은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수지는 이제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혼모 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태준도 재단 이사로 활동하며 은자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은자는 오랜만에 옛 분식집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추억은 그대로였어요. 여기서 시작했었지. 태준이 곁에서 말했습니다. 아줌마, 후회 없으시죠?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어. 배신도 아픔도 그리고 다시 일어선 것도 모든 게 은자를 지금의 은자로 만들었으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다시 왔습니다. 급식소는 더욱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태온도 이제는 정식 직원이 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모습에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태온 씨, 정말 변했네요.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은자는 멀리서 그런 태온을 지켜봤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변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저녁 무렵 모든 일을 마친 은자는 3층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문이 열리고 태준, 수진, 은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저녁 같이 먹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은자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에서 요리하는 은자의 뒷모습을 보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있어서 저희도 행복해요. 식탁에 둘러앉은 4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은별이의 밝은 목소리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은자는 생각했습니다. 72년 인생,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으니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따뜻한 밥상,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마음. 은자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은자네 국수집 간판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듯이 이듬해 봄 은자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은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베풀므로 더 큰 사랑을 받은 이야기. 태온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급식소 부소장이 되어 어머니의 일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300명이 왔어요. 수고했어. 우리 아들.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 태호는 눈물을 참으며 일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은자는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렸어요. 자, 드세요. 손님에게 국수를 내미는 은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은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해 국수 한 그릇으로 이어지는 인생. 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은자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더 큰 사랑을 얻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혈연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때로는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끈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연이었죠. 우리 주변에도 은자 할머니처럼 묵묵히 베풀며 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 그분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